혹시 여러분, 내년부터 세금이 늘어난다고요? 뉴스에서 소득세 개편이란 말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막상 내 통장에선 언제, 얼마나 바뀔지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라면 국민연금이자 임대소득까지 영향받아 매달 내는 세금이 10여만 원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분리과세세율을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계획은 폐지하고 기본공제 표준공제 수준 상향 등 다양한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250만 원 이자 소득이 있는 분들은 과세 방식 변화로 지금보다 몇만 원, 10만 원 수준의 세금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5년 소득세 개편의 핵심 변화, 시니어의 국민연금이자 임대소득 세금 영향,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을지 실전 대응 전략까지 하나씩 정확히 분석해드립니다. 우리 삶 속 내년 세금 지출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득세 개편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이번 개편은 서민 중산층과 시니어 대상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됩니다. 당초 주식펀드 ELS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나로 묶으려던 계획은 철회되었습니다. 둘째,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입니다. 기존에는 배당과 이자소득 합산 2천만 원 초과 시 최고 49.5% 누진세가 적용됐습니다. 개편 후엔 기준을 충족하는 배당에 대해 일정 비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시 세율이 14%에서 9%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셋째, 기본공제와 표준공제 수준 인상과 더불어 근로소득자, 부양가족 있는 시니어에게 유리한 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근로소득 기부금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 사업자뿐 아니라 개인도 증빙을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및 해외 금융소득 신고 의무 확대, 국내에서의 거주자 판정 기준이 더 엄격해진 점 등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개편은 소득 기준을 새롭게 재조정하고 세율을 조정하며 증빙 기준을 강화하는 복합 변화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주요 소득원으로 삼는 연금, 이자, 배당, 임대소득에 영향을 주는 변화들이 많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내실질 세금 변화를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득세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과세표준 구간의 재조정입니다. 기존에는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2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인 경우 기본 세율이 6%에서 15%로 급등했죠.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일부 구간의 세율이 조정되거나 공제 항목이 확대되면서 실제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소폭 낮아진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시니어분들, 즉 과세표준이 3천에서 5천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번 개편으로 인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표준이 4천만 원이었던 한 시니어의 경우 기존 세율에 따르면 약 5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약 40만 원 가까이 절세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세율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기본공제나 표준공제 항목이 확대된 점이 실질적인 세금 절감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어떤 항목을 공제받고 어떤 소득을 분리과세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편된 과세표준표만 보는 것보다 내 실제 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는 게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세율만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적용되는 공제, 분리과세 조건, 그리고 실제 납부액까지 체계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진짜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누구나 기대하는 소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연금과 비과세 대상인 비과세연금이 나뉘는데요. 이번 소득세 개편으로 인해 연금소득 과세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이제는 연금소득 외에도 다른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이 모든 걸 합쳐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연간 1,000만 원을 받고 거기에 소액 이자 소득이 200만 원, 임대소득이 300만 원 정도 있는 시니어라면 이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세율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연금 외 소득이 합쳐졌을 때 세금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번 개편에서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처럼 개별적으로 납입한 사정연금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받는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계좌를 통한 수령식이나 수령 방식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거나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연금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고 연금 외에 어떤 소득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 연금 소득이 어떤 과세 구조에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연금만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주식이나 펀드에서 들어오는 배당금도 시니어들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금융소득, 즉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단순히 원천징수만으로 끝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처리되어 세금이 자동으로 떼이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선을 넘는 순간 모든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대 45%까지 누진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이 기준선인 2천만 원 자체는 유지되었지만 금융소득이 많아지는 시니어들의 상황을 고려해 소득 구간별 세율이나 분리과세 선택 범위에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이자소득 역시 금융기관 간 자동 통합 정산을 통해 신고 누락이나 과세 누락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소득 전체가 합산되어 누진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에 퇴직금 일부를 예금이나 펀드에 넣어두신 분들 중 이자만으로 연간 2,5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 이자 소득과 국민연금, 임대소득 등이 모두 합쳐져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즉, 금융소득은 단순히 은행에서 받는 돈이 아니라 종합과세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기준 금액을 잘 이해하고 내가 종합과세 대상인지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요즘은 60세 넘은 시니어 분들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작은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해 월세 소득을 챙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월세 소득, 예전엔 세금 안 냈던 분들도 이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소득세 개편에서 중요한 변화는 바로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간이 과세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000만 원, 이자소득 800만 원, 임대소득 1,500만 원인 시니어라면 예전에는 임대소득이 자가과세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모든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건 주택수에 따른 과세 방식 차이입니다. 한 채를 월세 주는 경우에는 비교적 단순하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두 채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사업자 등록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전자계약 시스템이나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임대소득을 파악하는 능력이 더 정밀해졌습니다. 즉, 예전처럼 조용히 넘기는 방식은 이제는 사실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임대소득이 생긴 순간부터 언제, 얼마를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나에게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미리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월세는 안정적인 소득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도리어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라면 연금, 이자, 임대소득이 합쳐졌을 때의 과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 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에서도 다양한 공제 항목이 조정되었고 그 중에서도 시니어에게 중요한 변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예전보다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가 세분화되고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파트타임이나 단기 근로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니어 분들에게 적용되는 공제 기준이 완화되어 근로소득이 적더라도 실질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가 마련된 셈입니다. 예를 들어 한 시니어가 마트 계산원으로 월 150만 원씩 근로소득을 올리는 경우 기존에는 공제율이 낮아 실제 과세소득이 높게 계산되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근로소득 공제율이 더 확대되면서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기본 공제 항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명당 연 60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고령자 또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추가 공제액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즉, 만약 시니어가 팔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해당 공제를 통해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항목별 세액공제도 일부 항목의 공제율이 인상되었고 전자영수증, 카드 내역 자동 연동 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공제 항목들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료를 챙기고 신청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챙기지 않으면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곧 통장에 남는 돈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세금을 줄이는 지름길은 복잡한 재테크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나는 연금밖에 안 받아서 세금 걱정은 없어. 혹은 사업도 안 하고 월세도 안 받으니 신고는 남 얘기야.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소득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세법도 복잡해지면서 이제는 60세 이상의 시니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까지 이 모든 걸 합산해 과세 표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죠. 문제는 이 중에 일부는 자동으로 세금이 매겨지고 끝나지만 일부는 신고를 해야만 최종 정산이 되는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나 배당으로 각각 800만 원씩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각은 1000만 원 이하라서 분리과세로 끝날 수 있지만 합쳐서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역시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 합산 기준입니다. 각 소득별로는 괜찮아 보여도 모두 합쳐서 어느 선을 넘는 순간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예상보다 큰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는 별로 버는 것도 없는데 왜 세금이 늘었지? 이런 질문을 하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종합소득 신고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시니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외에도 소액의 금융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를 통해 공제를 더 받고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금보다 덜 낸 경우는 추징이 되고 반대로 더 낸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홈택스나 모바일 앱으로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세법 변화의 시기에는 내가 어떤 소득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챙기는 것이 그 어떤 재테크보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공제 항목은 많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시니어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 빠지는 건 바로 기부금 공제입니다. 교회나 절에 내는 헌금, 사회복지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금액들, 이런 건 대부분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식 영수증이 없거나 공인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 낸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건 기부처가 국세청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그리고 영수증을 챙겨놨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비 공제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병원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내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대부분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약국에서 산 일반 의약품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의료비 공제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약, 소화제, 혈압약 등을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생각보다 큰 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비 공제입니다. 손자녀 교육비를 내주시는 시니어분들 많습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상태라면 해당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험료 공제입니다. 실손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등 내가 직접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이체만 하고 별도로 신청을 안 하면 이 역시 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공제입니다. 60세 이후에도 마트, 병원, 약국, 교통비 등에 쓰는 카드 사용액 중 일정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현금 영수증을 자주 쓰시는 분이라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정리된 사용 내역을 확인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갖추고 제대로 제출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꼭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한 번에 정리해두고 필요한 자료는 연중 꾸준히 모아두는 습관, 그게 바로 시니어의 현명한 세금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니어가 세무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 상담 없이도 충분히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절세 루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득 항목을 분류해서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국민연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이렇게 항목별로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종이 수첩이나 엑셀 파일에 간단히 정리해두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해두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공제 대상도 사전에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된 자료 수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홈택스, 손택스, 국민연금 앱 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병원 영수증, 약국 지출, 보험료, 기부금,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두 모아볼 수 있어
공제를 빠뜨릴 일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공제 항목을 체크리스트화하는 것입니다. 매년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비슷합니다. 기본 공제, 추가 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카드 사용액, 보험료. 이 7가지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연말에 한 항목씩 확인해보면 무언가 놓쳤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바일로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홈택스 앱이나 손택스에서는 간이 세액 계산 기능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내 예상 소득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얼마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죠. 이 과정을 통해 불안하게 세금 고지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산해보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이듬해에 납부하지만 실제 소득과 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만 반영됩니다. 즉 12월이 되기 전에 지출할 기부금, 의료비, 카드 사용은 미리 계획하고 사용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소득 정리, 자료 수집, 공제 체크, 사전 시뮬레이션, 연말 전략 이 5가지 루틴만 잘 지켜도 세무 상담 없이도 정확하고 유리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달 버는 돈보다 매년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진짜 재산이 됩니다. 절세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의 결과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이론을 충분히 살펴보셨다면 이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60세 여성 어 씨는 국민연금으로 연간 1,000만 원을 받고 퇴직 후 퇴직금 일부를 정기예금에 넣어 이자 소득이 연간 1,500만 원 발생합니다. 또한 10년 전 구입한 작은 오피스텔 한 채를 월세로 임대해 연간 1,200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자 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기준이 충족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본공제를 빠뜨릴 경우 추가 세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 씨는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자료를 미리 챙겨두고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를 선택해 세액공제를 극대화했고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60세 남성 B 씨는 마트에서 주 3회 근무해 근로소득이 연간 1,500만 원 발생하며 자녀의 요청으로 손주의 학원비를 연간 600만 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없고 연금은 연간 800만 원 수준입니다. 이전까지는 근로소득만 신고하고 끝냈지만 올해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손주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조건을 충족해 교육비 공제를 받았고 근로소득 공제 확대와 함께 추가 환급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60세 여성 C 씨는 소득은 국민연금이 전부지만 남편이 사망하며 남긴 유산으로 펀드에 투자해 연간 배당 소득이 3천만 원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서 세금이 크게 부과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배당 소득의 일부가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져 세율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C 씨는 세무상담 없이도 홈택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했고 배당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되게 펀드 일부를 조정함으로써 절세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시니어의 상황에 따라 세금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기준 금액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제도 해석과 신고 대상 기준이 정교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를 미리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소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 강한 시니어가 재정적 여유를 누리는 시대입니다. 복잡한 세금이 아니라 준비된 삶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